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덕입니다. 저는 지금 유라시아 한가운데 중앙아시아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우즈베키스탄 중에서도 한가운데 사마르칸트라는 시에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한국에 방문했지만 적어도 1년 정도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의 주된 관심은 주로 유라시아, 중앙아시아 연관성이고요. 특히 한민족과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가가 중요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유튜브에서도 그런 것과 연관된 많은 부분들을 강의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 주전 공간은 약간 거리를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역사의 본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저는 주전공이 고구려사와 함께 동아시아 해양사이고요. 그리고 고조선에 관해서도 일찍부터 발언했습니다만 특히 한 6, 7년 전에는 고조선 문명권과 해륙활동이라는 아주 매우 두꺼운 책을 발행을 하면서 고조선 문제를 본격적으로 발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고조선과 연관돼서 그동안 여러 개의 논문들을 발표했었고요. 고구려에 관해서는 워낙 제가 많은 저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부터는 주로 고조선, 고구려, 그리고 동아시아 해양사 이런 부분에 관해서 차근차근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 왜 그러냐면은 결국 고조선의 문제도 고구려의 문제도 해양의 문제도 역사의 문제거든요. 역사의 주체는 인간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 관한 정의는 수없이 많은데요.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물 중에서 그리고 동물들 중에서도 그리고 인간만큼 확실하게 가장 운동성이 뛰어난 존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빠르게 질주하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있는 곳에 있는 페레간의 말처럼. 그런데 사실은 인간만큼 운동성이 강하고 빠르고 광범위한 것은 없죠. 그리고 가장 멀리 돌아다니는 겁니다. 모든 동물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터가 있습니다. 생물학적 반경이 있는데요. 이것은 텃세권, 영역권 등등의 동물 행동학의 용어로도 규정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런 것을 거부하죠. 전 근대 시대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제약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인간은 제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생존 능력이 탁월한 것은 무엇일까? 바퀴벌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인간이야말로 가장 탁월한 생존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한데요. 그리고 인간은 다양한 종족들과 결합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속, 종 이런 결합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존재물들에 비해서는 우리 인간은 다양한 종족들과 결합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의 역사에 큰 차이점을 낳게 하는 겁니다. 또 인간은 이런 존재라고 제가 규정을 해요. 인간만큼 비합리적 존재는 없다고 주장을 하죠. 인간이 합리적입니까? 칸트 얘기처럼 이성이 중요합니까? 해겔처럼 절대 이성이 중요하고 절대 정신이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인간이야말로 가장 비합리적이죠. 큰 틀 속에서 보면 결국은 합리란 틀 속에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인간 그 자체의 사고와 행동을 보면은 비합리적인 면이 많이 있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무엇이겠습니까? 동물이 신을 갖고 있습니까? 동물이 종교를 갖고 있습니까? 동물이 예술을 창조할 수 있고 예술을 즐길 수 있습니까? 오로지 인간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이 비합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불행을 낳을 수도 있어요. 인간 사회가 때로는 타락하고 여러분의 지금 한국 사회처럼 얼마나 갈등이 폭발하고 사람과 사람 간의 생각의 충돌, 즉 이념의 대결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인간이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것들은 불가피한 것이죠. 다만 이런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순기능으로 선순환하게끔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또 하나 있습니다. 인간은 정말 자의식이 강해요. 특별하게 인간은 자기 존재가 단 자의식이 강하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존재물들은 자기 존재물에는 강한 자의식이 있죠. 그것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식하는 자의식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정체성 중에서도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존재이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비합리적인 일들이 왕왕 벌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충돌과 갈등 그리고 살육전이 벌어지는 것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가 하면 인간은 권력의지가 강합니다. 인간을 정의하는 여러 개의 용어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권력의 의지를 가진 동물이다. 니체가 주로 그런 얘기를 했고요. 마키아벨리 이런 사람들은 이런 면을 강조하는 겁니다. 확실히 인간은 권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배자로서 욕망을 갖고 있어요. 동물들, 식물들 어디나 다 랭크가 있습니다. 서열이 있고요. 피라미드형 질서를 이루고 있어요.
큰 틀 속에서는 하나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내부에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랭크화되어 있는 것이 인간을 지휘한 대부분의 존재물들인데요. 인간도 여기서 완전히 탈각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스리지 않고 순화되지 않으면 이런 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배자들의 욕망 이런 것들이 인간 역사에서 악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유감스럽지만 이런 것들이 역사에서 순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배자들의 권력의지, 강한 욕망 이런 것들이 우리 전체 인류를 불행하게 한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정의를 대충 살펴봤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간 문제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역사를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역사의 주제인 인간에 관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최근에 한국 사회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만큼 빠르게 성장한 나라가 이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전 인류의 역사를 놓고 보더라도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죠. 불가사의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한국 사람들은 그만큼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인데요.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서는 부족한 면, 아니면 부정적인 측면도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면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비교적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한국 사회는 정말 실로 이상한 움직임들이 가득 차 있어요. 제가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역사의 문제예요. 일부 사람들이 우리 역사를 연구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공부를 알고 때로는 취미를 삼기도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죠. 인간은 누구나 어떤 일을 할 만한 어떤 생활을 할 만한 권리가 있거든요. 어떤 의무도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에는 역사를 기록해서 많은 사회가 전 근대사의 오랜 기간을 지내면서 또 일제시대를 지내면서 또 권위주의 체제 시절을 겪어오면서 우리는 비교적 자신의 의사를 드러내거나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불편한 환경 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니까 지금 일시적인 현상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자기가 모든 것에 주체가 되고자 하는 욕망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에서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비판해야 될 요소는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일단 놀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른 학자들을 특히 역사학계에 대해서 또는 역사학자들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엉터리라는 얘기를 서슴없이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부를 안 한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자기들의 말, 자기들의 주장이 옳고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태도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역사학, 제가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절대 교만하거나 자기 권위주의적이거나 자기 주장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거나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의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에는 우리가 말하는 소위 강단 주류사학의 힘이 워낙 셌습니다. 저도 우리나라 역사학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비주류 학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학계는 학문의 연구 방법론도 굉장히 문제가 있었죠. 굉장히 도시적이라든가 문헌 위주라든가 아니면 중국이나 일본 사례 중심이라든가 그리고 또 학문의 연구 방향 자체도 일본이라든가 서양의 영향을 그대로 수용한 경우는 너무나 많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우리나라의 근대 역사학이 시작되는 그 직전에 또는 동일한 시대에 흔히 말하는 근대 역사학적 연구 방법론을 배우지 못한 전통 역사학에서 다시 근대 역사학으로 자신들의 공부를 통해서 성장한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상당히 많은 숫자들은 민족주의 사학자라고 불려지고 있어요. 백암 박원식 선생, 그리고 단재 신채호 선생을 비롯한 많은 역사학자들, 그리고 그 위에는 다른 학문 분야에서 역사학을 전공한 분들이 있죠. 민세 안정이라든가 위당 정인보라든가 등등. 이런 비전문 역사학자들 강단사학이 철저하게 무시하거나 심지어는 존재 자체를 부정했거든요. 그거 굉장히 나쁜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워낙 강한 힘, 이들을 자극시키기 위해서 또 새로운 연구 방법론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그 주류사학에 대응하는 존재로서 또는 힘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했던 건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흔히 말하는 제야의 원조가 되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저 역사학도에서 역사학자의 인을 지금까지 살펴보면은 그 당시 때 그분들이 주장했던 내용, 이 중에 적지 않은 부분은 이미 학계에서 통설로 수용되고 있어요. 다만
그분들이 먼저 주장했다는 것을 학자가 또는 학계가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저는 1970년대에 아주 본격화된 국사찾기 운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때 적지 않은 부분은 제가 긍정적으로 봅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힘의 문제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소수의 힘으로서 다수의 큰 힘을 치는 긍정적인 자극제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수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그리고 다양한 측면에서 흔히 말하는 강단 역사계 외 비강단 또는 제하라고 불려지는 유형화된 또는 향토사학자 이들의 힘의 배분을 보면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학계가 아닌 일반의 모든 언론이라든가 여론을 주도하는 것들은 이들의 힘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저는 확실히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고 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역사를 연구하는 진료가 되는 것이죠. 이를테면 문헌이라든가 아니면 고고학적 발굴 성과라든가 아니면 기타 주변 학문이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누구나 역사학에 대해서 발언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도 발언하기 위해서 매우 신중해야 되듯이 하나의 서를 주장하기 위해서 수많은 서를 점검하고 많은 자료를 봐야 되듯이 그건 똑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그들을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누구나 쉽게 얘기를 하고 있어. 역사라는 것이 제가 늘 얘기를 해요. 아니 한 분야 책 100권을 읽고 나서 학자인 척하면 되겠는가? 그렇지는 않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를테면은 제가 건축에 관심이 많아요. 건축 관련에 관한 책을 수십 권 또는 100권 읽고 나서 제가 건축학자처럼 행세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아주 높이 평가하는 좋아하는 풍수학자가 있습니다. 김두규 교수인데요. 저는 역사학자로서 당연히 지리 그리고 공간 이론을 갖고 있으니까 풍수에 관해서 일정하게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사학자로서 현상에 관한 단순한 평가고 역사 연동시키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지 풍수학 자체라든가 아니면 풍수를 가지고 뭔가 행위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술도 마찬가지예요. 미학도 마찬가지고 많은 것들이 그래요. 그래서 어디나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동산을 하더라도 거기에는 전문가가 필요한 것인데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까? 역사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역사 관련 학과를 나야 되고 석사 과정을 마쳐야 되고 그리고 또 가능한 박사 논문을 마쳐야 되고 그리고 많은 검증을 받아야지 비로소 우리가 학제 반열에 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문제가 심각하고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역사학에서는 아니면 우리나라 인문계에서는 그중 많은 논문을 썼다고 생각을 해요. 약 160편 이상의 논문을 썼고 저서가 60여 편에다가 그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논문과 저서, 특히 논문들은 그냥 쓴 것이 아니라 학계 검증을 받아서 학술지에 실렸던 논문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저는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저보다 연배가 더 드신 분들, 권영필 선생, 전인평 선생 이런 분들은 지금도 논문을 쓰세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도 논문을 검증을 받아요. 제가 글을 많이 쓰더라도 논문에 잘 투고 안 하는 이유는 저보다 훨씬 젊은 학자들의 검증과 비판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때로는 2번, 3번씩 다시 돌아와요. 수정 지시가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것을 수정해가지고 다시 투고를 하고 논문에 실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이것이 바로 학문인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자기 생각대로 글을 쓰고 그것을 논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옳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역사는 다양한 정의가 있습니다만 주체인 인간, 인간이 주체가 돼서 행해지는 모든 것을 바로 역사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는 주체인 인간, 시간, 공간, 상황,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발생한 총체가 역사고요. 당연히 이것들은 시간적으로는 무한한 영원성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짧은 시간이 아니라 꽤 오랜 시간 과거로 올라가야 되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까지 올라가야 되고 아니면 그 이전까지 올라가야 돼요. 적어도 호모란 이름까지는 올라가야지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미래도 지향해야 돼요. 역사학은 미래학이다. History is futurology. 제 이론인데요. 끝없이 미래를 인식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역사학인데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공간적으로도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역사학의 큰 병폐가 뭡니까? 조금은 한반도라는 공간 속에 국한되어 있었죠? 아니에요. 한반도 아니면 동아시아, 육지만이 아니라 해양
그리고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더 넓은 유라시아, 지구 아니면 우주까지도. 지금 우주생명학, 바로 마치 여기 있네요. 이거 김재하 선생님 우주생명학이라는 책인데요. 굳이 이런 철학이나 신앙의 문제뿐만 아니라 역사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은 빅 히스토리, 이런 제목의 책, 이런 학문에서는요, 인간의 우주의 빅뱅부터 시작하면서 지금 현재 역사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렇게 역사는 무궁무진한 겁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의 총체가 역사겠습니까? 그런데 한 관점에서 또는 몇 개 관점에서 보고 해석을 내리고 그건 잘못된 것이고요. 그런 태도가 사회 광범위에 확장되면 정말 이 사회는 문제가 커져요. 누구나 다 권력지향적이고 교만해지는 것이죠. 나중에 또 말씀드려요. 역사의 가장 궁극적인 거는요, 교만 자세를 확신하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늘 얘기를 해요. 나는 정말 모르는 게 너무나 많다. 또 얘기를 해요. 고조선에 관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할 예정인데요. 고조선에 관해서 제가 쓴 책은 이게 880페이지짜리예요. 작은 글씨체로. 고조선에 관해서 이렇게 두꺼운 책을 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부족해요. 많은 예민한 부분들이 있어요. 동의의 문제도 물론 다 제가 고려했습니다만은 확신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아직까지도 늘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왕험성의 위치죠. 왕검성이 아니라 왕엄성의 위치에 관한 것이죠. 제 이론에 따르면, 제 연구에 따르면, 많은 사료와 자연환경 등들 분석에 따르면 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또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고학적 유물, 이런 등등을 놓고 볼 때는 제 이론에 또 한계가 부딪혀요. 이게 역사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왕험성의 위치는 어디라고 주장을 못하고, 주장할 때는 이것은 나의 견해인데 이런 한계가 있다. 추후에 이런 부분이 해결되면 내 이론이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학자의 태도예요. 저는 흔히 말해서 비강단 역사학계에서 우리 역사를 다양한 부분에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분들에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해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서는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또는 비약하거나 또는 단정짓거나 심지어 독단적이거나 나아가서는 마치 적으로 몰고 있어요. 왜 자꾸 적으로 몰라고 그러죠? 자꾸 친일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가 해방이 된 지 꽤 오랜 기간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의 일본 세력과 연결된 친일파가 지금 현실엔 얼마나 남아있겠습니까? 만약 그런 논리라면 친중파가 얼마나 많고 친북파는 얼마나 많고 친미파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일본에서 부끄럽게도 식민지 생활을 35년간, 그 다음에 나머지 경우 50년 이상 그들의 강한 영향권 또는 지배를 당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죠.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 해서는 일본의 실체를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 뭉뚱그려서 우리가 친일이라는 이름을 해서 일본의 실체를 정확하게 아는 것을 방해해서는 곤란한 거죠. 그리고 역사학계가 과거의 유습에 의해서 이를테면 그 전 선배들의 역사를 공부한 방법론 때문에 혹시나 그 당시 때 일제시대 때 일본의 역사 연구 방법론이나 그들의 이론이라든가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는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학문적 한계이기도 하고 현실적 한계이기도 하죠. 그런데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요. 지금 이 시기에 말 그대로 친일파가 돼서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정말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거 정말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은 역사계의 많은 부분들도 인정을 하고 잘못된 부분들은 비판하고, 우리는 또 한편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보완을 하는 이런 입장을 가져야지, 저쪽은 무조건 잘못했고 거기다 친일이란 프레임을 써서 한국사에서 가장 나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친일 프레임이고 하나는 빨갱이 프레임이에요. 근데 이걸 씌우면 되겠습니까? 정말 곤란하죠. 그리고 이들의 주장은 제가 보니까요, 대부분 이런 식의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영토의 문제예요. 영토를 지나치게 확장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료를 제시하는데 사료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죠. 시대마다 상황마다 집필 주체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없거나 완전히 다른 것이 사료입니다. 그래서 사료 비판이라는 것이 있고, 심지어는 청나라에서 고증학이 유행했고 우리도 실학자들이 그걸 받아들였고, 지금도 역사에서 가장 기본은 그거거든요. 상호 비교를 통해서 검증하고 비판하는 것이죠. 그래도 실수를 해요. 눈에 보이는 자기 자료만 갖고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특히나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유달리 집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 컴플렉스의 반영일 수가 있어요. 원래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영토를 찾는다는 것은 저는 절대적으로 찬성하고, 저는 그런 작업을 정말 많이 했고, 저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런 증거들은 이미 많이 알려졌고 공개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함부로 하는 것과 지나치게 과장하는 건 잘못된 것이죠. 두 번째는 주민의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민족의 구성원, 그러면은 여러 군데서 끌어옵니다. 우리 민족의 원류 등등등등 하면서 중요한 건 우리입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입니다. 흔히 말하는 납부림의 한반도, 남만주 일대, 여기에 오래전부터 살았던 우리, 북한처럼 원인, 고인, 신인, 그래서 아주 오래된 구석기 전기부터 쭉 연속돼 가지고 나중에는 김일성 민족으로까지 연결시키는데요. 어쨌든 그들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신석기 시대 이후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일단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여러 군데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건데 정작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에 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의미를 두지 않고 자꾸 바깥에서 온 사람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컴플렉스의 표현입니까? 잘못된 것이죠. 당연히 제 이론에 따르면 8 플러스 알파, 즉 8개 큰 간선과 그리고 작은 지선들로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이 땅에 모여든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 민족 구성원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어요. 특정한 지역만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동의의 문제인데요. 동의란 존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동의라고 불려진 사람들이 우리 민족의 전체 구성원이라든가 주된 구성원이 된 건 아니잖아요. 물론 삼국지 위지 동의를 비롯해서 AD 3세기 또는 4세기 이후에 동의에 들어간 우리들을 지칭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BC 11세기경부터 동이란 글자가 생겨나는데요. 그 이전에 이라는 글자도 있었고, 그때 그 동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에게 주를 이루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주로 산동반도라든가 요동반도라든가 여기서 대거 건너와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축하거나 지배하면서 우리의 구성을 이뤘다는 겁니까?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구분해야죠. 그래서 산동반도 또는 요동반도 서쪽에 있었던 이라고 또는 동이라고 불렸던 사람들과 그리고 그 전에 그들과는 거리가 있었던 여기 살던 사람들과는 구분을 분명히 해줘야 돼요. 여기 살던 사람들을 주축을 하고 동이도 그리고 동만주에서 내려오는 사람도 있고 소만주에서 트루크 계통도 오고 그리고 바이칼 쪽도 알타이도 오고 또 저 중국의 절강성에서 오는 세력도 있고 심지어는 동남아에서 쿠로시오라는 해를 타고 제주도 그리고 한반도 서남해안을 거쳐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고 일본 열도에서도 당연히 주민들이 오죠. 우리가 주도적으로 일본 열도를 건너갔지만 조몽시대의 조몽인들이 한반도 동남부안에 도착한 세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제가 별로 높이 평가하지 않지만은 유전 인사 분석 등을 통한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조몽인들의 피가 섞였다는 발표들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왔다는 겁니다. 당연히 시베리아 쪽에서도 사람들이 고아시아 계통 사람들이 내려오기도 하고 또 올라가기도 하는 거죠. 이게 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한 역사 공동체로서 또는 생활 공동체로서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언어가 거의 유사해지는 언어 공동체로서 그리고 살을 부대끼면서 동일한 역사를 경험하니까 역사 공동체로서 된 것이죠. 그래서 지구상의 어느 집단보다도 더 확실하게 흔히 말하는 소박한 의미의 민족 개념에 적용된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의 문제 할 때도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끌어가면 곤란해요. 그들의 영향이 있습니다. 제가 유라시아에 와 있습니다. 유라시아에 관한 책을 많이 썼습니다. 지금도 중앙아시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지역과 또는 북유라시아 지역과 아니면 범유라시아 지역과 우리 민족과 연관성, 이렇다면 혈연적으로,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심지어는 역사 연동성마저도 거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위해서 제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일부 사람 주시하는 것처럼 어느 특정한 방향에 특정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 민족, 민주, 시민, 민중, 인권 이게 가장 손쉬운 단어예요. 그런 단어를 사용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용어를 쓰게 되면 본인도 스스로가 격이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높이 평가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걸 이용을 해서도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자체는 굉장히 소중한 개념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만약 역사를 악용한다면 여러분들은 단호하게 그들을 배격해야 합니다. 세 번째, 문화의 문제인데요. 우리 문화 그랬을 경우에는 일부 사람들이 우리와 북방 이목문화의 연관성을 강조합니다. 뭐 동의도 그렇습니다만. 근데 꼭 그렇게 보지는 않죠. 그리고 북방 이목문화라는 게 얼마나 추상적이고 얼마나 광범위하고 얼마나 통시적입니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지만 어느 시대에 어느 방면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 이거가 찾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번 사람들이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초원 북방 이목문화적인 요소도 있고 북쪽 동방에 있었던 수렵 산림 문화 같은 것도 있고 중국 쪽에서는 화북의 밭농사 문화도 있고 또 해양 문화도 있고 농경 문화도 있고 또 이게 모든 게 섞여 있는 게 우리거든요. 그리고 사상이나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이제는 우리 것을 전제해서 우리 생활에 가장 적합한 것 그리고 주변의 것을 시행할 때는 하나하나 구분을 하고 그리고 단계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말 그대로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기원의 문제입니다. 기원이 뭐겠습니까? 우리 민족 또는 우리 민족 국가는 언제 시작되었는가? 이 문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10,000년 전부터 해서 그 이전부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점점 내려오고 학교에서는 너무나 냉정하게 보니까 저는 그거 자체를 좀 비판적으로 견해요. 좀 그래서 민족이라든가 국가 또는 정치 공동체 개념, 다른 집단과 차별성이라는 몇 가지 이론을 만들어서 학계보다는 좀 더 높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높이 올리고 있지는 않죠. 여러분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토기들이 만들어진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아직 대부분 몰라요. 저는 여러 번 특강을 했습니다. 바로 일본이에요. 일본 조몽 토기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토기 문화대입니다. 그래서 13,000년 전, 심지어는 15,000년 전까지 보고 있고요. 그 토기의 우수성은 정말 대단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15,000년 전부터 일본 민족이라든가 일본 국가가 시작됐다 보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쭉 서쪽으로 합니다. 지금 모든 인류에서 가장 먼저 문화가 시작된 것은 인종 자체는 아프리카에서 출발했지만 우리가 말하는 문화는 현재까지 발견되고 발굴되고 연구되고 검증된 바로서는 현재는 아나톨리아 반도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어딘가 퍼져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좀 시작은 됐지만 다지역 기업 문명설이라는 용어도 있듯이 인간이 갖는 보편적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류가 꼭 아나톨리아 반도의 최고 문명, 시온 문명의 영향을 받지 않더라도 유사 문명들이 시차를 두고 이것저것에서 만들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큰 보편성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거죠. 현재로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11,500년 정도의 아나톨리아 반도의 이 유적이 가장 오래된 건데요. 정말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보편적 기준을 염두에 둡니다. 적어도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가 네이션은 아니더라도 스테이트는 아니더라도 그 전 단계를 할지라도 정치 세력으로 만들어진 것, 그 다음에 문화는 어느 정도의 수준, 이런 보편적 기준이 있는 것이죠. 그 기준에 근거해서 우리도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상대와 비교할 수가 있고 상대로부터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이건 곤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계사적 흐름을 전반적으로 훑어보거나 아니면 알려진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가감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 역사에서도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발견되니까 자료도 유물도 대표적인 게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춘천 중도 유적입니다. 이런 것들은 새로 발굴되면서 우리 역사를 새롭게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염두에 두면서 역사에 대한 시험 문제를 접근하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해드리면요.
역사를 하려면 모든 자료들을 상대 비교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증을 해야 됩니다. 똑같은 사건을 놓고 각각 다르게 보는 이 자료들을 같이 비교해서 검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사실, 더 나아가서 진실을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대마다 상황마다 계속해서 역사에 대한 해석이 다시 이루어지고 책이 쓰여지는 것이죠. 비유를 하나 하죠. 역사학에서 하나의 사실 찾는 것 또는 하나의 이론을 만드는 것은 금강을 찾는 것보다 아니면은 정말 엄청난 투자, 요즘 문제가 되고 있죠. 엄청난 일확천금을 가져오는 호일의 투자, 아니면 엄청나게 시세 차익이 높은 아파트를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다는 사실을 꼭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